인사의 시간도 왔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까 랭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주제 과연 무엇인가요? 바로 뉴클리어 파워 원자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원자력 발전이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세면은 핵만 붙으면은 불닭볶음면이 많이 매워지는 것인가? 1902년에 어니스트 러더포드가 무엇을 연구를 했냐면 포름이 붕괴가 될 때 알파선이랑 베타선이 나옵니다. 알파선은 이제 양성자고 베타선은 전자 같은 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가 원자에서 튀어나오면 그게 이제 베타선이고 알파선은 원자에서 양성자가 튀어나오면 그게 알파선이에요. 자, 근데 원자 핵이 튀어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에머네이션이라고 하는 불활성 기체가 토륨에서 나왔어요. 에머네이션을 방출한다. 에머네이션. 이게 뭔가 연구를 했는데 1902년에 뭘 발견했냐면 이게 이제 아르곤 쪽에 속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뭔가 원소가 붕괴가 되면서 또 다른 원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러더퍼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작은 원자에서 이런 큰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 강한 에너지를 모으면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받아요? 1905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나오죠. 어디 가나 꼽기는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또 다른 하나를 발표를 하죠. 바로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식을 발표를 합니다. 바로 E는 MC 스퀘어. 우리가 잘 아는 MC 스퀘어죠. 그거에 대한 이론을 발표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뭐 너무 쉽죠.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 제곱의 곱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곧 에너지다. 에너지가 곧 질량이다.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뭐 이걸 어떻게 증명해? 이론만으로 남겨져 있었는데 1930년대에 들어서 갑자기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1934년 엔리코 페르미가 등장을 합니다. 엔리코 페르미. 네, 이분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원자에서 다른 원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작은 원자들, 뭐 수소나 헬륨 같은 핵을 어디에 다른 원자에 던지면 충돌돼서 다른 원자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것들을 발견을 했냐면 방사능 붕괴로 인해서 이제 헬륨 핵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헬륨 핵을 질소에다 던져. 헬륨의 핵이 이제 그 양성자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양성자가 두 개 중에 하나가 질소에 붙어갖고 얘가 산소가 되고 이제 남은 하나는 수소가 돼요. 질소랑 헬륨이 부딪혀서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이런 과학자들이. 문제는 뭐였냐면 원자 번호 20 이상이 되면은 아무리 헬륨 핵을 던져도 분열이 안 되는 거야. 무거운 원자에는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라늄이 그 당시에 이제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원자였거든요. 우라늄 같은 이렇게 큰 물질에는 헬륨 핵을 아무리 던져도 분열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원자의 핵에 부딪혀야 되는데 원자 하나가 갖고 있는 양성자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헬륨 핵을 던졌을 때 반발력에 의해서 충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원자 번호 20 이상에서는 다른 원자를 만드는 실험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엔리코 페르미가 중성자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야. 중성자는 전하가 없으니까 중성자를 던지면 그 무거운 원자에 있는 핵도 충돌하지 않을까? 페르미가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팍 쐈어요. 쐈더니 봐봐요. 자, 우라늄 238에다가 쐈어요. 우라늄 원자예요. 우라늄 원자에다가 중성자 하나를 더 때려. 그럼 어떻게 돼? 우라늄 239가 돼. 중성자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핵에. 얘가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23.5분 뒤에 베타 붕괴를 해요. 베타선이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전자가 어디서 튀어나왔겠어요? 전기적 특성이 중성인 중성자였는데 전자 하나가 베타 붕괴를 하면서 베타선이 팍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이 중성자가 양성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원자 번호가 어떻게 돼요? 93이 됩니다. 이건 다른 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원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양성자가 몇 개냐인데 양성자가 93개인 원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제일 높은 번호의 포켓몬은 뮤랑 뮤츠였는데 포켓몬 골드 버전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름을 짓죠. 넵투늄이라고. 넵투늄. 이 넵투늄이 또 가만히 있다가 며칠 뒤에 또 베타 붕괴를 해요. 또 전자가 나와. 그 말이 뭐야? 또 중성자 하나에서 전자가 나갔다는 얘기야. 그럼 또 양성자가 하나 추가됐네? 그 원자 안에 양성자가 94개가 됐네? 이건 또 무슨 원자야? 새로운 포켓몬이 하나 더 생겼어. 94번 포켓몬 플루토늄이 나오는 거지 발견합니다. 이거를 누가 했느냐? 바로 엔리코 페르미. 대단하죠. 바로 이분이 20세기의 오박사죠. 193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합니다. 페르미가 이 짓을 하니까 이제 과학들이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기반이 되는 연구를 발표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오토 한과 스트라스만과 그리고 오스트리아 과학자 리제 마이트너가 엄청난 발견을 해요. 뭔 짓을 했냐면 우라늄 235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중성자가 3개가 덜 들어간 우라늄 235라는 원자에다가
중성자를 쐈더니 아까는 원자 번호 93, 94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자 번호 56이 바륨 같은 게 나오는 거야. 바륨 같은 게. 이상하죠? 분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원자가. 더 웃긴 거는 분리된 원자들의 질량을 합쳤는데 그 전에 우라늄 235가 갖고 있는 질량이랑 안 맞아. 질량이 줄어들었어. 이거 어디 간 거야? 알고 보니까 리제 마이트너가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바로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공식.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핵분열 발전의 그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네, 질량이 파워풀했죠. 오토한 같은 경우는 독일 과학자고요. 리제 마이트너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과학자예요. 근데 이 당시가 뭐예요? 독일이 나치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리제 마이트너가 나치 독일을 떠나야만 했고, 그런데 오토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이 핵분열의 발견에 대한 대부분의 공로가 자신한테 있다라고 돌립니다. 그러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오토한 혼자 받아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욕을 먹었죠. 1939년에 보호가 미국으로 가면서 아인슈타인한테 공유를 합니다. 야, 아인슈타인, 네 말이 맞아. 야, 네 이론이 증명이 됐어. 이는 MC 스퀘어. 그거 증명됐어. 그리고 보호가 그 워싱턴 DC에서 이론 물리학회가 있었는데 엔리코 페르미를 만나요. 보호가 엔리코 페르미랑 같이 생각을 하는. 그러면 우라늄 235를 이렇게 모아놔. 여기다 중성자를 때려. 그러면 핵분열이 하나가 돼. 그럼 거기서 또 다른 중성자들이 여러 개가 튕겨나와. 그럼 그 튕겨나온 중성자가 또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우라늄 미사를 터뜨려. 계속 막 기하급수적으로 터지는 거야. 그렇게 가능하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페르미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페르미가 무슨 짓을 했느냐? 전기 발전에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카고 파일 1이라는 원자로의 원형 같은 거를 만들어요. 이게 어떤 구조냐? 요게 제어봉이에요. 제어봉. 요 제어봉은 카드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카드뮴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어디 가지 않고 그냥 그 봉에 닿아서 흡수가 돼. 그럼 이제 중성자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카드뮴 봉을 여기다가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중성자의 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원자로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냐? 흑연이랑 우라늄을 같이 혼합해서 벽돌처럼 쌓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핵분열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진하는 중성자보다는 느려진 중성자가 훨씬 더 핵분열에 가담을 많이 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용한 게 흑연입니다. 그라파이트. 흑연이 중성자의 속도를 늦추는 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뮴 제어봉을 이거를 넣었다가 조금씩 빼가면서 언제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를 보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 거기에 열이 나겠죠. 열. 왜냐면 원자들이 쪼개서 팍 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야. 그 막 부딪혀. 막 주변에 막 부딪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나오겠죠. 열이 생긴다는 건 뭡니까? 그 열을 물에 전달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물이 끓겠죠. 물이 끓면 어떻게 돼요? 증기가 발생해. 그럼 증기가 터빈을 통과하면서 터빈을 어떻게 돌리겠지.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엔리코 페르미가 1942년에 시카고 대학의 운동장 지하에다가 실험용 원자로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연구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대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보시면 제어봉을 이용을 해서 중성자의 양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연료봉이죠. 연료봉이 이제 우라늄, 그 다음에 모더레이터, 요게 이제 아까 보면 흑연이었죠. 흑연. 요 세 개의 구성이 기본적인 구성이다. 1951년에 아이다호 부지에 EBR-1이라는 진짜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 실험을 합니다. 이게 뭐냐?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천연 우라늄은 핵분열 반응에 도움이 안 되는 우라늄이 99.3%예요. 사실 핵분열에 쓰는 우라늄 235는 0.7%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EBR-1의 목표는 뭐였냐면 연료봉에서 어쨌든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중성자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중성자들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이 빠른 속도의 중성자들이 천연 우라늄 238을 때리면 얘가 또 플루토늄으로 바뀌어요. 얘가 또 이제 핵분열 반응에 쓰일 수 있는 원자로 바뀝니다. 말 그대로 핵분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원자들을 증식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1951년에 발전기를 이용을 해서 전구를 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떤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대충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우라늄 235가 가운데 코어로 있고 그 주변을 천연 우라늄이 그 주변을 감싸고 있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서 그 에너지가 열로 변환이 돼서 액체 수dim이 가열이 되면서 열을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 열을 전달을 받아서 이 물이 끓어갖고 증기가 터빈을 돌려갖고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 대부분의 발전소는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 이제 실제로 발전소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보시면은 1954년에 당시 소련 연방의 발전소가 만들어졌고, 영국에서도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가 나오고, 미국에서도 이제 실제로 전력 공급이
이노브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개는 발전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보시면은 러시아에서 쓴 거는 그 엔리코 페레미가 썼던 그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라파이트를 이용해서 중성자의 속도를 낮춰가지고 연쇄 반응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열을 이용을 해서 불을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그게 이제 러시아의 방식이고요. 이제 미국에서 쓴 게 바로 이제 물을 쓴 거. 원자로에 의해서 뜨거워진 물들은 통로가 폐쇄되어 있는데 물의 압력 때문에 기체가 안 되고 그냥 뜨거운 액체 상태로 돌기만 하는 거야. 그 뜨거운 액체가 다른 관에 있는 물들을 끓입니다. 또 다른 물관이 그 열을 받아서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게 다 이 방식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봤던 천연 우라늄을 쓰는 증식 방식의 그 원자력 발전도 좋을 텐데 왜 우리는 결국에는 이 방식을 쓰는가? 그냥 천연 우라늄에서 우라늄 235가 더 농축된 우라늄을 만드는 게 더 경제적으로 낫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컨트롤 로드, 제어봉도 있죠. 코어가 이제 아까 말했던 우라늄 봉이고, 네, 그 압력을 만들기 위한 프레셔 베셀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뜨거워진 물이 여기에 물들을 가열해서 증기가 생겨서 터빈을 돌리고 수로가 이렇게 폐쇄가 돼 있고 이 수로의 열에 의해서 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이 뜨거워진 증기들을 다시 식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많이 쓰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물을 끌어와서 일을 식히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증기들은 이 물들이 증기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 바로 안전 문제가 있겠죠.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세 번의 큰 원자력 사고가 있었죠. 첫 번째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TMI, Too Much Information 아니죠. 3마일섬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났던 원자력 발전소 사고, 그 다음에 7년 뒤에 일어났던 체르노빌 사고,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이 사고들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은 3마일섬 같은 경우는 지구 실수 때문에 일어났는데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우리한 실험하다 터져가지고 그 당시에 237명 정도가 엄청난 방사선에 의해서 병을 앓았고 31명 정도가 처음 3개월 이내에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방사능 피폭에 의한 피해냐 이런 얘기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과학자마다도 달라서 그 통계가 참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 방사성에 노출돼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당시 피폭된 사람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4,000명 정도가 방사선 피폭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지진에 의해서 이제 쓰나미가 생겼죠. 쓰나미가 또 발전소를 덮치면서 열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터진 거예요. 이제 사고 직후에 급작스러운 방사선의 엄청난 피폭에 의해서 사망자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주변이 피폭이 되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암 발병 원인이 있는가 없는가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2013년에 이제 WHO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 그 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막 노출될 만큼의 방사선에 노출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눈으로 보이는 엄청 큰 사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과연 피폭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보시면 하루에 받는 방사선 피폭량이 0.0024 밀리시버트 정도 돼요. 밀리시버트. 1년 동안 한 2.4 밀리시버트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한번 타고 미국 갔다가 오면은 0.19 밀리시버트 정도 받아요. 그 2.4 밀리시버트에서도 우주에서 그냥 날라와서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맡고 있는 방사선량과 뭐 음식 먹으면서 생기는 방사선량도 있고 지구 자체에서 나오는 방사선량. 그래서 우리가 아예 방사선을 맞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을 때 사실 이제 대기 중으로 많은 방사능 피폭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2011년의 모습을 보시면 이 후쿠시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피폭이 됐습니다. 지금 2020년 돼서는 많이 줄긴 했어요. 보시면은 아예 파란색은 이게 아오니까 하루면 24를 곱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2.4 마이크로시버트. 요거. 그러니까 요 완전 파란색은 자연 방사선 양이고 여기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방사성이 있다. 지금으로 치면 40배 정도 되니까 0.1 밀리시버트 하루에 계속 그 위 엑스레이를 맞고 있는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영향이 있고 스리마이 섬이라든가 체르노빌이라든가 후쿠시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2세대 발전
발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2세대 발전소. 1세대 발전소는 그냥 거의 실험에 가까웠던 이런 것들이 이제 1세대 발전이고 전 세계 국가들이 쓰고 있는 수십 년 동안 썼던 거는 바로 2세대 발전소였어요. 반면에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원자력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3세대 발전소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3세대 원전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거 이 APR 1400. APR 1400. 이게 바로 이제 중동에 수출한 원전이고요. 2세대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발전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싱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안전성을 더 확보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로를 작게 만들면 부품이 적게 들어가고 구성이 작아지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원자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인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구성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작게 결국에는 이제 작게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력 발전도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전력 발전이 적어진 만큼 부품도 적고 모듈 형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미리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와서 조립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건축 시간을 정말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에서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 게 이런 소형 원전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부족하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 4세대예요. 4세대. 핵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핵 분열에 의한 것만 있겠느냐? 아닙니다. 바로 융합 발전이 있습니다. 핵 융합 발전. 그 뜨거운 태양 빛을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건 바로 태양이 핵 융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소가 결합이 돼서 헬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K스타죠. K스타가 이제 인공 태양을 만드는 핵 융합 발전 연구소인데 2020년에만 해도 세계 최초로 1억도 온도의 인공 태양을 20초 동안 연속 운전을 하는데 성공을 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이거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이런 기술에서 엄청나게 선두에 와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사실은 아이언만의 아크 원자로가 요걸 본다고 있죠. 어쨌든 이거는 양자의 물리학에 의한 과학적인 발전에서 이루어낸 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죠. 그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전기를 많이 쓰게 될 수 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방사능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가치관의 충돌에 대한 문제들도 생기고 있지만 어떤 것이 맞는가? 결국에는 이제 밸런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에너지 발생시키고 있죠. 원자력 에너지, 화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수력 발전, 지열 발전 이 모든 것들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만드느냐, 방사능이 생기느냐, 우리나라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느냐, 발전량은 어떤 것이냐, 경제성은 어떠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가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발전 방식이 없다라는 얘기기도 하죠. 오늘 원자력 발전의 마무리는 좀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전기 발전, 미래의 과학자들한테는 여기가 바로 블루오션이다. 더 효과적이면서 더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전기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미래의 과학자분들이 우리 안될과학을 통해서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분야가 제가 보기엔 향후 100년간도 우리를 주목하게 할 블루오션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많은 인류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에는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도 이견이 없다.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과학자 꿈이신 분들 바로 이 에너지 분야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랩미팅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봉지. 잠깐 스트레칭. 에너지 얘기를 할 건데 어느 정도 많이 설명을 좀 해준 것 같네요. 여기서. 결론을 먼저 말해보자. 결론이 뭐냐면 129쪽에 우리 핵을 이용해서 129쪽에 아까 나왔던 그림이기도 한데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분열을 이용을 하거든요. 핵 분열.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분열을 이용하는데 아까 원자로 그림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료를 잔뜩 이렇게 연료봉을 집어넣고 연료봉에 우라늄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야. 우라늄들이. 자, 이런 거야. 우라늄들을 잔뜩 이렇게 하나의 연료봉 안에다가 우라늄을 잔뜩 집어넣고 이 연료봉에다가 뭘 쏜다? 중성자를 쏜다. 중성자를 쏘면은 우라늄이란 녀석은요. 우라늄이란 녀석은 원자 번호가 92번이라서 양성자가 무려 92개나 있거든요. 근데 질량수가 235짜리가 분열이 잘 돼요. 235짜리.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는 우라늄은 똑같은 90인데 238짜리가 많습니다. 238짜리. 얘가 중성자가 3개가 더 많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면 돼요. 얘가 좀 더 불안정해. 분열이 더 잘 돼. 자연계에는 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2, 3, 5짜리만 끌어 모아가지고 이런 연료봉을 만들어. 그래서 이 연료봉이 엄청 비싸요. 우리가 연료봉을 수입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라늄이 잘 안 나. 그래서 연료봉을 수입해와서 연료봉을 껴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 연료봉을 뭐라고 하냐면, 고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연료봉이라고 말합니다. 우라늄을 농축했단 말인데, 어떤 우라늄? 바로 2, 3, 5짜리만 끌어 모아서 걔만 농축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고농축 우라늄 연료봉이 훨씬 비싸고요. 그냥 우라늄 봉은 되게 싸요. 생각보다 쌉니다. 근데 우리는 더 발전, 즉 분열이 더 잘 일어나는 얘를 이용하는 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얘를 이용한다. 그래서 2, 3, 5짜리가 이용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2, 3, 5짜리 녀석을 분열시키려면 잘 들어. 중성자를 쏘는데 뿌이 느리게 쏴 주어야 합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쏴줘야 돼. 느리게.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라늄이 딱 있는데 중성자를 꽝 때려도 잘 안 부서지는 거야. 근데 우라늄을 부실 때 중성자를 느리게 쏴가지고 결합하게 만들어. 그럼 약간 스파이를 어느 나라에 침투해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처럼 이 우라늄에 중성자가 딱 달라붙으면 일시적으로 2, 3, 6짜리가 되겠죠. 일시적으로 우라늄인데 2, 3, 6짜리 우라늄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굉장히 더 불안정한 상태가 돼.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이게 뻥! 폭발하는 거야. 이게 바로 폭발하면서 둘로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크립톤, 하나는 바륨이라는 물질로 분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야. 주로 이런 물질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튀어나가는 게 중성자 3마리가 튀어나가는 거 보이죠? 분열이 빵 일어나면서 중성자 3마리 빵빵 튀어나가고 양성자가 튀어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양성자의 전체 개수는 보존이 되어야 해. 둘을 더해보자. 92개. 맞죠? 양성자 수 92개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거 확인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질량수도 141과 92니까 합치면 233이죠. 그죠? 중성자 3개가 땅땅땅 튀어나갔으니까 233에다가 중성자 3개 나오면 236이 돼요. 맞네요. 236으로 출발했는데 전체 236이 보존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빵빵빵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분열이 일어날 때 질량수는 변함이 없다는 거야. 전체 질량수는. 다시 말해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 자체는 변함이 없어. 둘로 분리가 된 것 뿐이야. 분리가 되면서 중성자 3개가 튀어나가는 것 뿐인 거지. 근데 이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니 질량수가 변함이 전혀 없어. 양성자수, 중성자수 변함이 없고 그냥 단순히 둘로 뚝 갈라진 것 뿐인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이 돼.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아까 잠깐 나왔던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질량이 m이고 E가 에너지잖아.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가 뭐하다? 같다. 이거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불러줘. 등가 원리. 누가 얘기한 거야?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이걸 증명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증명을 아까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주면서 그 증명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 원자력 발전소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 자, 질량수는 변함이 없지만 이 과정 중에 실제로 질량을 재보니 실제 질량이야. 질량수가 아니라 질량을 재보니까 질량은 사라진다는 거야. 질량은 사라진다. 질량이 결손된다. 봐봐. 질량이 사라지면 질량이 뭐로 변화된다? 사라진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는 거야. 이게 광속, 이거는 무려 광속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에 뭐다? 제곱 들어가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양으로 에너지가 줄의 형태로 발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질량만 사라지더라도 그것이 에너지로 변화된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일예로 선생님을 이루고 있는 질량 있죠. 이걸 모두 에너지로 바꾸면 지구의 4분의 1 정도 날릴 수 있어요. 진짜로. 굉장히 선생님을 이루고 있는 질량도 엄청나게 많은 질량이에요. 근데 우라늄이 양쪽으로 분리되면서 각각의 질량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사라진, 약간 손실된 질량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거를 연속적으로 계속 분열하게 만들어. 뒤에 기다리고 있는 요 우라늄들도 여기서 튀어나온 중성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얘를 또 분열시키면 또 각각 3마리가 나가니까 9개가 분열됩니다. 9개가 또 3개씩 하면 27개 분열돼요. 이걸 그냥 마음대로 해! 놔둬버리면 나중에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쫙 나오겠어. 이걸 그냥 일본에 던지는 거야. 그게 뭐야? 원자폭탄. 이게 원자폭탄입니다. 우라늄 덩어리를 중성자 하나 틱 던지면서 던져버린 거야.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해서 다 녹여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분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방사능 물질이 만들어져요. 방사능 물질. 그 방사능 물질로 인해서 방사능이 오염이 됩니다. 방사능 오염까지 일어나게 만드는 게 원자폭탄의 또 위력입니다. 뜨거운 열기로 그 주변 일대를 다 녹여버리는 건 기본이고 퍼져나간 방사능 물질들로 인해서 주변 수십 킬로 이내가 모두가 다 방사능에 오염되는 거지. 무려 2개나 떨어뜨렸죠 옛날에. 어디로 떨어뜨렸죠? 히로시마. 나가사키랑 히로시마 2개 떨어뜨렸잖아. 빅보이, 팻보이 그래서 이름이 돼 있어요. 빅보이 뭐죠? 팬맨이랑 팬맨. 리틀보이였나? 맞아. 팬맨과 리틀보이. 되게 잘 알고 있죠. 팬맨과 리틀보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팬맨, 리틀보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일본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바로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일제 통치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는 어떤 그런 게 원자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의 원리를 설명하는 중이야. 원자폭탄의 원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200메가 에너지 볼트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1몰계를 예를 들면 돼요. 이 몰이라는 숫자는 그냥 이 우라늄 이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우라늄이 이제 한 번에 분열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라늄 하나가 분열될 때가 아니야.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 우라늄을 말합니다. 1몰계를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2가지를 좀 추가할게. 첫 번째, 여기서 얘가 분열되면서 나온 요 중성자, 폭발에 의해서 튀어나온 요 중성자의 속도는 빠를까 느릴까? 빠릅니다. 엄청 빠른 중성자는 뒤에 기다리는 또 다른 우라늄을 분열시킬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우라늄을 분열시킬 때 느린 중성자를 쏴줘야 돼. 그죠? 느린 중성자를 쏴줘야 결합하면서 뻥 터뜨리는 거잖아. 똑같아. 느린 중성자를 애들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 우라늄이 분열되는 곳에다가 뭘 채워넣냐면 물을 채워넣어. 물을 이렇게 채워놔서 튀어나온 중성자가 빵 튀어나왔다가 물의 저항으로 느려지겠죠. 느려져서 다음 우라늄에 도착을 하면 빵 터집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이 감속제예요. 감속제. 속도를 감소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물입니다. 자, 물을 이용한다. 그래서 물은 그래서 경수라는 말을 써요. 가벼운 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2O가 경수가 되고요. 중수라는 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수는 D2O라 그래서 우리 배웠나? D2O는 수소가 원래 원자 번호가 1번이고 질량수가 1이잖아요. 그죠? 양성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성자 하나가 더 붙어있는 수소가 있어요. 중성자 하나가 더 붙어있는 수소. 약간 무거운 수소라고 해요. 중수소라고 하고요. 중수소로 만들어진 물, H2O, H2O인데 중수소로 만들어진 물을 다른 말로 D2O라고 불러줍니다. 모노 디트라이 할 때 D를 말하는 거, D를 뜻해요. D2O. 그래서 중수, 경수. 여기서는 경수를 이용하는데 우리 238짜리 우라늄을 이용해서도 또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또 중수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이런 거야. 가격이 비싸, 얘가 그치? 근데 얘를 감속시키는 감속제는 가격이 싸. 그죠? 그냥 일반 물이니까. 근데 가격이 엄청 싼, 일반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요 우라늄. 이것도 원자력 발전을 이용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이용하려면 뭘 써야 돼? 굉장히 비싼 물을 만들어서 써야 돼. 이거 인공적으로 중수소를 만들어서 이거 갖다 물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겠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한테 좀 더 경제적인 걸 선택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둘 다 원래 이용할 수 있어. 이용할 수 있지만 얘도 어쨌든 이거 자체가 돈이 들고요. 이걸 쓰려면 이게 돈이 드는 거지. 그래서 돈이 어쨌든 많이 들어가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으로 만드는 전기도 돈이 매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물을 채운다는 거고, 첫 번째는 이거 물을 채운다는 거고, 두 번째 이슈는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모든 우라늄들이 다 폭발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 방출돼서 폭탄으로 바뀌죠. 원자력 발전소가 폭탄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자,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그래서 이 튀어나오는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조절해서 튀어나온 3개 중에서 2개는 이제 다른 곳에 흡수되게 만들어. 얘만 가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야. 그럼 내가 적당하게 어떤 원자력 발전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조절하기 위해서 아까 카드뮴봉이나 탄소봉을 이용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합니다. 자, 이런 봉들을 제어봉이라고 해요. 제어봉. 원자력 발전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봉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중성자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진 이런 봉들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그 얘기 여기 똑같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쇄 반응 나와 있는 거고. 여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할 때는 아까 말한 감속제라던가 제어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함께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이때 질량 결손에 의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 체크해볼까요? 핵분열이 일어날 때 질량 결손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우리는 뭘 사용한다? 235짜리 우라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린 중성자를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분열되면 한 2개, 3개 정도의 빠른 속도의 중성자를 방출하게 되고 이대로는 연쇄 반응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느리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봤던 것들 정리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 아래쪽에 연쇄 반응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연쇄 반응. 그래서 연쇄 반응이란 돼 있어요. 우라늄 235짜리가 핵분열을 할 때 방출되는 2-3개의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들에게 흡수되어서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흑연과 같은 감속제를 이용한다. 그래서 느리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저속 중성자로 만든다. 흑연은 감속제로 이용을 하네요. 흑연은 감속제로 이용합니다. 아,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느냐라는 얘기를 할 건데 바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입니다. 아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동등성. 질량이 곧 에너지와 같은 값이다. 질량이 사라진 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자, 질량의 동등성입니다. 이는 mc제곱, 다른 말로 이는 mc 스퀘어라고도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근데 좀 특이한 내용이 뭐냐면 질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상한 거 배웠죠? 시간은 상대적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시간이 느리게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지는 거니까 그만큼 길이도 수축된다. 그래서 길이 수축이라는 현상과 시간 팽창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마찬가지야. 선생님의 질량이 60kg 정도가 되는데 선생님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달려 0.8c 정도의 속도로 달리면 마찬가지로 로렌츠 상수를 곱한 만큼 쌤이 뭐가 증가한다? 질량이 증가합니다. 로렌츠 상수 기억나죠? 로렌츠 상수를 곱하면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이걸 곱하는 순간 값은 커지게 됩니다. 정확히 로렌츠 상수 값만큼 질량이 증가하게 돼요. 이거를 운동질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운동질량. 정지질량이라는 말이 있고요. 운동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질량이 움직일 때의 질량입니다. 움직일 때의 질량은 속도가 빠를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럼 100m 달리기를 할 때 네가 나보다 조금 빠르면 네가 질량이 더 큰 건가? 그런 건 아니야. 거의 광속에 가깝게 가야지만 질량 증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걸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0.5c 광속의 절반으로 달리고 있어. 아직 미미합니다. 미미해. 질량 증가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 내가 광속의 0.4배로 나 달리고 있어. 광속의 0.4배로 달리더라도 질량 증가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광속 가깝게 달려야지 갑자기 질량이 확 증가한다는 거야. 근데 정지 질량을 M0라고 표현해요.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60kg. 선생님의 질량 60kg이야? 하는 것을 이제 정지 질량 M0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은 그냥 M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M값은 속력이 빨라질수록 M0에서 2M0, 3M0, 4M0로 질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 그래프대로라면 한 0.6, 0.8, 0.9c 정도로 달리면 질량이 3배만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쌤이 질량이 6, 3, 18, 180kg가 되는 거지. 3배. 쌤이 빛의 속도의 0.9배속으로 달린다며. 그죠? 자,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초딩들이 이런 말을 해요. 초딩들한테, 이제, 우리 화학 수업을 할 때, 얘들아, 질량이란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물질마다 질량은 고유한 값을 가져, 얘들아. 쌤을 지구에 있던 나를 달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해서 쌤을 이루고 있는 질량이 바뀌니? 바뀌지 않겠지? 이렇게 설명하거든? 그때 좀 안다는 애들 이렇게 말합니다. 쌤! 되게 빠르게 달리면 질량 증가하잖아요. 그렇지. 약간 중등 정도의 수준만 알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당황. 얘가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니. 선생님 넌지시 들은 적은 있어. 운동 질량을. 그지? 초딩이 그렇게 막 대꾸했을 때. 쌤, 빠르게 움직이면 질량 증가하잖아요. 질량이 동등하다. 질량이 항상 변함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할 말이 없겠죠. 쌤 뭐라고 그래? 초딩이 대비면. 그럼 한 0.9c 정도 달려봐. 질량 증가하는 거 인정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질량이 절대 증가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절대 증가할 수 없어. 그죠? 걔네들 머릿속에는 이런 0.9C, 0.8C 이런 이미지가 없어요. 그냥 빠르게 달리면 질량이 증가한다라고만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질량이 증가한다는 말은 거의 불가능해요. 굉장히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야지만 질량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mc제곱이니까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m0의 c제곱 되겠죠. 그 얘기야. 정지 질량이 m0니까 m0의 c제곱 하면은 정지한 물체가 가지는 총 에너지 값을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mc제곱은요. 운동하는 물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운동하는 물체에 있어.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는 그러면 에너지도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그죠? 빠르게 운동하면서 질량이 결손된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걸 아직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또 방출하는 그런 건 아직 만들지 못했어. 만약에 그걸 구현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나와 있죠. 그걸 구현할 수 있다면 또 노벨상 주겠습니다. 노벨상 받을 거리 엄청 많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거야. 새로운 어떤 지식을 배울 때마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해왔던 건 이제 다 배운 것 같아요. 다 배운 것 같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들, 또 특히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확장시킨다던가, 그걸 현실화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물리학 쪽에서는 노벨상 받는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핵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실제로 사라져요.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양성자, 중성자를 뭉쳐서 헬륨으로 만드는 과정이야.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면은 저기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자, 핵융합을 먼저 배우고 봅시다. 핵융합. 자, 태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봐봐. 태양에서 수소들이 융합해서 헬륨 만들어진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수소가 막 뭉쳐져서 헬륨 만들어져. 들어본 적 있어요? 태양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잖아. 도대체 뭘 가지고 에너지를 뿜어내냐고.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는 거지. 이미 45억 년 동안 그렇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남은 45억 년 정도 또 그렇게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하지만 이제 남은 45억 년이 끝나면 수소가 다 고갈되겠죠. 더 이상 헬륨을 만들 수가 없게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소를 뭉쳐서 헬륨으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불러줍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를 재료로 핵융합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수소 보이죠? 수소 하나, 둘, 셋, 네 개의 수소를 준비합니다. 네 개의 수소를 가지고 헬륨 만들 건데 우리 헬륨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죠?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양성자 2개로 되어 있고요. 양성자 2개를 이렇게 뭉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플러스 뭉치는 게 어려워. 그래서 플러스끼리를 뭉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중성자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만든다? 원자의 핵을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돌고 있는 거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 전자가 돌고 있는 모습이 헬륨 원자의 모습이에요. 헬륨 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를 만든다는 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뭉쳐있는 이거를 만든다는 거야. 근데 준비한 건 뭐야? 수소죠.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양성자 총 4개야. 양성자 4개로 이걸 만들 수 있을 거 없을까? 어렵죠. 안 되죠? 중성자가 없잖아. 그래서 양성자 2개를 이놈하고 얘는 이놈을 선택했네요.
양성자 저 두 놈을 중성자로 먼저 만들어. 봐봐, 잘 봐봐. 되게 웃긴 게 나옵니다. 양성자란 플러스를 띈 입자죠. 이 녀석은 중성자에다가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어떤 녀석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양성자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플러스 양성자를 다시 중성자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뭘 뜯어내야 돼? 플러스 성질을 띠는 무언가를 뜯어내야 돼. 양성자가 플러스면 아는데 그 양성자에 들어있는 플러스는 또 뭘까? 이게 양전자예요. 처음 보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나 일렉트릭,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진 이게 전자나 전자. 이게 일색이다. 전자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전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전자의 대칭적인 녀석이 누구다? 바로 양전자예요. 자, 생각해봐. 최초의 우주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있었을까? 없었어. 최초의 우주는 그냥 에너지밖에 없던 게 최초의 우주입니다. 여기서 양성자, 중성자도 만들어지지만 일단 전자가 만들어질 때, 자 이건 중성이죠. 쉽게 말하면 중성에서 전자가 만들어질 때 중성이 전자를 만들었으니까 뭐도 만들어져야 돼? 양전자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대칭적으로 나중에 다시 사라지더라도 다시 중성될 수 있게끔 이거를 전자라고 하고요. 양전자라고 해요. 우리 양전자를 배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 의한다면 양전자가 있을 수 있겠네 라는 거죠. 그 양전자가 어디 붙어있다? 양성자를 만들 때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성자를 다시 양전자를 뜯어내는 겁니다. 거기 양전자를 뜯어내고 있는 거야. 그 여기 이 양전자를 여기다 붙이고 있는 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죠.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이 저기 나와 있는 중성미자예요. 중성미자. 그래서 양성자를 뜯어서 양전자하고 중성미자를 뜯어내면 중성자만 남겠죠. 예. 그래서 양성자에서 뭘 뜯어낸다? 바로 양전자를 뜯어내고 중성미자를 저기서 이렇게 중성미자 X다 V다 이렇게 해줘요. 맞아요. 중성미자라는 걸 두 개를 땅땅 뜯어내면 중성자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양 안에서 이 양성자 하나를 양전자, 중성자 뜬뜬 뜯어내면서 중성자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똑같이 얘도 양전자, 중성미자 뜯어내서 중성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하나랑 얘 하나가 두 결합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수소가 만들어져요. 중수소. 양성자 하나에다가 중성자 하나가 붙어있는 게 중수소니까 중수소가 만들어지고요. 얘도 중수소 만들어서 중수소와 중수소가 만나서 그 유명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게 태양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헬륨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4개의 수소 원자가 만나서 헬륨 원자를 만듭니다. 그때 뭐가 튀어나간다? 2개의 양전자가 튀어나가고 2개의 중성미자가 튀어나가죠. 그걸 EE+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양전자 2마리가 튀어나간다. 중성미자는 풀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로 여기다 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왜 에너지 방출이지? 바로 이렇게 핵이 융합되는 과정에서도 질량 결손이 일어납니다. 질량이 사라진 만큼 뭐하다? 이는 MC 제곱에 의해서 질량이 사라진 만큼 에너지가 발생된 거야. 실제로 진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는 거지. 실제로 양성자의 질량과 이런 중성자의 질량을 다 재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야. 봐봐. 자,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만 준비해서 양전자 이런 거 빼고요. 자, 중성자는 이미 바뀌어있는 놈이야.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를 뭉치면 헬륨 원자에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양성자 하나의 질량을 잴 수 있다 없다? 잴 수 있어요.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1.0073이야. 중성자 하나의 질량은 1.0087이다. 중성자가 아주 약간 좀 더 무거워요. 좀 이상하죠? 양성자에서 뭘 뜯어내야 중성자 된다며? 근데 오히려 무거워져. 이상한 일이야. 좀 이상한 일입니다. 자, 어쨌든 둘을 합칠 거야. 양성자 2마리랑 중성자 2마리가 만나면 헬륨이 될 거 아니야? 이걸 계산한 거야. 양성자, 중성자 2마리를 합치면 4.032가 나와야 합니다. 이유는 다이야 그냥. 4.032가 나와야 하는데 헬륨 원자에게 질량이 얼마다? 4.001호밖에 안 돼. 질량은 다 어디 갔어? 사라졌죠? 양성자 2마리랑 중성자 2마리 합치면 이 정도의 질량이 나와야 돼. 근데 실제로 헬륨 원자에게 질량을 재봤더니 4.001호밖에 안 돼. 질량이 사라진 거야. 결합하는 과정 중에 질량이 결손된 겁니다. 그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된 거예요. 그게 태양에서 뿜어내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 에너지를 뿜어낸 겁니다. 자, 이 표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질량을 재봤을 때 질량이 실제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핵융합에서도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이 얘기고, 아까 배웠던 이 핵분열에서도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분열이든 핵융합이든 둘 다 핵반응이라 그래. 핵반응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핵을 뭉치든 핵을 분열시키든 항상 질량이 손실된다는 거지. 사람이 태양을 따라하고 싶어서 핵융합로를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선구자이기도 해요. 인공태양이죠. 이번에 인공태양 안에서 인공적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야. 근데 우리는 태양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공태양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핵융합로야. 중수소를 만들어. 하나는 3중수소를 만들어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붙어있는 수소를 만드는 거야. 이걸 이제 양성자, 중성자를 막 붙이는 작업들도 핵융합로에서 작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하나로라고 하는 핵융합로가 있고요. 거기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다 방사능 물질이야. 방사능 물질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충돌시켜. 빵 충돌시켜. 양성자가 2개인 건 맞고요. 중성자는 3개죠. 중성자 하나가 튀어나가는 거야. 중성자 하나 튀어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태양이 쓰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죠. 핵융합로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중수소와 3중수소를 결합시켜서 헬륨 만들고요. 중성자 하나 튀어나가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다? 17.6밖에 안 되죠. 왜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고 말하는지 보여요? 에너지가 좀 덜 나오죠? 보이죠? 에너지가 좀 덜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좀 떨어집니다. 인공태양이 실제 태양보다 기술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응 역시 초고온, 초고압, 어마어마한 온도와 어마어마한 압력 안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핵융합장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치가 필요하고요. 우리 신소재를 어떤 핵융합로를 만드는 신소재가 있어요. 그 신소재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역시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유는 질량 결손 때문에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오케이. 이 정도 일단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표현법 하나만 더 익히고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자, 앞으로 많은 기호를 보게 될 텐데 이것들이 그럼 기호야. 쉬운 것부터 하자. 전자는 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전자라는 녀석은, 이 전자라는 녀석은 양성자가 있어 없어? 양성자가 없죠? 양성자가 없습니다. 양성자가 있으면은,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은 얘가 원자 번호 1번이잖아. 1이었잖아. 그치? 중성자 같은 경우는 중성이니까 양성자가 없죠. 그래서 중성자 같은 경우는 중성자를 표시할 때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non이라는 뜻으로 n을 쓰고요. 원자 번호가 0번이야. 그죠? 양성자 없으니까. 그리고 질량수는 1입니다.
질량수 개념 배웠죠? 양성자 수하고 종성자 수를 더하면 질량수가 나와요. 질량수가 나옵니다. 양성자는 없고 중성자만 있으니까 질량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n 0, 1을 써요. 아, 중성자구나 라는 걸 표현하는 거야.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얼마나?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원자 번호가. 그래서 원자 번호가 마이너스 1로 들어갑니다. 얘는 양성자수, 중성자수 없죠. 질량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0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0 이렇게 써있으면 아, 전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양성자는 이제 P라고 표현, P. 양성자, P라고 표현하고요. 원자 번호 1번이고 질량수 1이 되겠죠? P11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수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는 좀 더 익숙하죠? 양성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수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중수소는 중성자 하나 더 있고요. 삼중소는 중성자가 2개 있으니까 질량수가 총 3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다 한 거 같네요. 문제 좀 풀어볼까요? 개념하게 문제 풀어봅시다.